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6화 취업이 왜 이리 어려울까 하는 제목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은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오면 그 다음은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을 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취업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 하나도 하지 못하면 결국 부모의 그늘에서 지내야 하는데 부모의 재산이 많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결혼도 힘들죠. 네, 이게 현실입니다. 돈을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은 취업인데 문제는 취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취업을 하려는 사람은 많고 이들을 채용할 기업은 적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왜 채용할 기업이 적을까? 네, 여기서 잠깐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창업을 해서 기업이 될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업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는 내 경험이나 기술을 응용한 창의적 능동 창업이고 둘째는 취업을 못한 도피성 수동 창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창의성 능동 창업은 도피성 수동 창업에 비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이 또한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도피성 수동 창업은 요행이 아니고는 성공할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창업을 하는 데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특화된 노하우, 그 다음에 자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완벽해도 성공할 확률은 10% 미만입니다. 조건을 갖추고도 실패한 나머지 90%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특화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졌다고 해도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수많은 경쟁자가 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더하여 내 시장 영역을 사정없이 잠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 보통은 1년 이내 20%가 문을 닫고 2년 이내 50%, 3년 이내 90% 이렇게 문을 닫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성공한 10%도 말이 성공이지 성공하기까지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수없는 절망의 순간도 여러 번 거쳐야 하고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부지기수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창업해서 자리를 잡기란 그만큼 어렵습니다. 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채용할 기업이 적을까? 첫째는 노동조합의 횡포 때문입니다. 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창업을 해서 죽을 고비를 몇 고비나 넘긴 다음 직원을 채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좀 여유가 있겠다 싶으면 어김없이 노동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제 생각엔 노동조합의 원래 취지가 회사 측의 부당함이나 횡포에 대해서 직원들의 권익을 위한 순수한 대항력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기구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노동조합은 갑이 되고 회사는 을이 되는 비정상적 노사 관계가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갑이 되고 근로자가 을이 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생각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노사 관계가 정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사 후 3개월간은 우리가 보통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그 기간이 종료되면 회사의 판단에 따라 입사를 허가 또는 거부할 수 있고 또한 취업 희망자는 회사의 규정을 따를 수 있을지 업무의 적성이나 강도 등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회사의 규정이라는 것이 회사에 유리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노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협상을 통해서 회사의 입장과 노조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의해서 균형추를 맞추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일단 들어가고 보자는 식으로 입사를 한 뒤 노동조합원이 되어서 정도를 벗어난
온갖 횡포를 우리는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사납고 비이성적이며 비상식적인 주장들로 회사와 척을 지려야 할까요? 노동조합원은 대부분 다수이고 회사 측은 사무직을 포함해도 소수이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수의 인원은 폭력으로 변질되기 쉽고 불법을 저질러도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고 공권력이 중요합니다. 기업인이 믿을 것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요즘 노동조합을 보면 특히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진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즉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권익을 명분으로 하지만 정치적 행동을 일삼아서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하여 민주노총이라는 기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집단으로 대변되는 110만 조합원의 민주노총은 국가의 정책을 뒤바꿀 수 있을 정도로 세력이 확장되고 무법이며 이기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왜 이렇게 기업가의 상생보다는 정치적으로 치우치는 것일까요? 그래서 민주노총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소개란을 홈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전체 20개의 강령은 대부분 노동조합의 본래 목적보다는 정치적 선전선동에 치우쳐져 있고 특히 그중 세 번째 항,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 세력과 연대를 강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설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각종 선거에 적극 대응하여 노동자 대표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한다. 궁극적으로는 전체 노동자 대중의 요구와 이해를 진실로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건설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우리는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여섯째는 우리는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체제를 확립하고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한다. 일곱 번째,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전체 노동조합 운동을 통일한다. 네. 12번째는 우리는 남녀, 직종, 학력, 기업, 국적 간 차별을 철폐하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노동자 대표의 정치적 진출 확대,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 건설, 분단조국의 평화적 통일,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 전체 노동조합의 통일, 외국 노동자에 대한 동일임금, 동일노동정치 뭐 이런 내용인데요. 저는 솔직히 이 강령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노동조합은 맞는 것인지 민주노총이 추구하는 노동자 천국이 되려면 기업의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월급 받고 똑같이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적어도 사회주의 국가 이념이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령을 보면 민주노총은 정치단체지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언론에 오르내렸던 사건들과 이 강령을 보면 서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그들 강령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는 노동자를 매개로 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회사와 척을 지내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제도 하에서라면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과 민주노총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고 설사 협상이 타결되어 업무가 시작되더라도 이는 미봉책일 뿐 또다시 매년 분규가 반복될 것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정통 보수의 흔적을 많이 지웠지만 어떻게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이런 단체를 승인해 주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좌파 정권 15년 사이에 정권과 동고동락을 함께하며 키운 민주노총 세력은 이제는 정권도 그들의 눈치를 보아야 할 만큼 그 세력이 확대되었습니다. 아직도 일선의 조합원들이 순기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법을 무시한 물리력을 선동함으로써 기업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를 가두고 임원을 조롱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하고 회사 기물을 부수고 회사 안팎에 고성능 마이크로 소리 지르고 온갖 엄담과 폐악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공장 가동을 중지하여 생산에 차질을 빚게 하는 이런 조합. 상식도 없고 법도 없으며 공권력도 우습게 하는 그야말로 완장 권력 같은 느낌입니다.
재판은 허수아비고 공권력은 조롱받고 아무 곳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는 회사 측은 매년 겪어야 하는 이런 무법천지 앞에 죽을 고비를 몇 고비나 넘겨 이제 좀 먹고 살만하면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창업주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금은 다 내고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사람을 채용할수록 채용한 만큼 적대 세력이 더 늘어나는 무법이 판치는 이런 기업 환경, 여러분 같으면 회사 차려서 사업하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네. 결국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해외로 나가자. 네. 이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렵게 개발한 기술들이 해당 국가에 유출될 수 있고 그만큼 취업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또 취업자가 줄어든 만큼 세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소기업이 빠져나간 자리를 대기업이 메꿔야 되는데 대기업 총수는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에 맨날 불려다니고 그것도 모자라 이런저런 이유로 감옥에 들락거리고 결국 대기업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강성 노조와 정권에 치여서 해외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젊은이들은 어디에 취업을 합니까? 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제발 부탁이건데 기업인들 정치권에서 오라가라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기업인들은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할 일은 탈세는 없는지 부정은 없었는지 이것만 감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국가의 보호를 요청했을 때 즉각 강력한 공권력이 뒤따라 주어야 기업이 안심하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좌파 진행자들이 하는 대담 내용을 보면 참으로 과간입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은 총수가 없어도 조직이 움직이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식으로 자주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국가만큼 조직이 잘된 곳이 없으니 대통령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와 무엇이 다릅니까? 기업을 모르고 사업을 해보지 않은 그야말로 경험 없이 하는 사람들 이야기일 뿐입니다. 국가의 법이 있다면 기업도 사교가 있고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총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신기술과 이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과 전술은 총수만이 가능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보고되는 모든 장기들을 취합하고 분석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총수의 역할입니다. 시대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아무리 큰 대기업도 10년 버티기가 힘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본 코닥 필름이 디지털 카메라 등장으로 망했고 타자기가 컴퓨터 등장으로 망했듯이 기업의 생사는 한순간입니다. 네, 잠깐 이야기가 본질에서 끝났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노조는 연맹이나 연대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만 기업은 연맹이나 연대가 없습니다. 오로지 나 홀로 싸우고 상대해야 합니다. 믿을 것이라고는 오직 공권력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물을 부수고 임직원을 위협하고 온갖 악담이 현수막을 걸고 대표를 감금하고 임원을 구타해도 뒷짐지고 구경하는 이런 공권력을 어떻게 믿고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정부는 또 어떨까요? 정치인을 비롯하는 공무원들은 회사가 어떻게 창업되고 얼마나 큰 애로사항이 있는지 경험한 바가 없으므로 기업 환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후가권을 쥐고 있는 공무원들은 늘 갑이고 돈을 벌든 못 벌든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한 세금을 내는 기업인은 늘 어립니다. 그런데도 정치인은 표만 의식해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시킵니다. 19절에서는 나올 만한 저녁이 있는 삶 같은 소리로 말입니다. 네, 여기서 정권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획일적 근로시간 적용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근로시간은 기업의 업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특징이 각기 다릅니다. 사무직과 현장직이 다르고 서비스직과 제조업이 다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릅니다. 밤낮 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흐름에 따라갈 수 있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손발을 묶어 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회사를 다녀본 경험이 없는 정치인들의 이런 생각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돈도 젊을 때 벌어야 한다. 네, 그렇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흔히 우리는 공부도 할 때가 있고
돈도 젊을 때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따르지 못하고 생각이 느려지며 돈 벌 기회마저 적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제도는 하루빨리 원상 회복시켜서 회사와 근로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시간 단축은 투잡을 하게 한다. 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는 시간에 대해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투잡은 일의 성격이 전혀 다르고 대부분 육체적 일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없다면 연장, 야간 수당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그 시간을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모자라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투잡을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네. 이 일은 근무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쉬어야 다음날 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밤늦게까지 투잡을 하는 것은 피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없고 본업을 수행하는데도 지장을 초래해 본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함으로써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최저임금의 획일적 인상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다 다르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의 강제 인상은 대기업은 아무런 영향을 안 받습니다. 대기업은 노사협의를 통해 매년 임금 인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영향을 받는 곳은 중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으로 이들은 대부분 기업에 따라 사정이 제각각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의 획일적 인상은 오히려 일자리 단축으로 되돌아왔고 기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제안과 대책은 없을까요? 네. 첫째는 노동조합은 사업장별 독자 설립만 가능하고 노사 분쟁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되 공권력이 보장해야 합니다. 즉 어떠한 경우도 단체나 연맹이 연대하여 기업인을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대기업 채용은 사무직을 제외한 기술직, 연구직의 경우 반드시 중소기업 경력자만 일정 비율을 정하여 모집하면 어떨까요? 이렇게만 된다면 고질적인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가업을 이어받자.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선진국들은 100년, 200년, 300년 이상의 가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취업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가업을 잇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장사를 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윗세대가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부모의 직업이 안정화되고 소비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방식이 구식이고 시설이 열악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을 현대화하고 방법을 개선하면 우리도 100년, 200년 이상의 가게가 대를 잇는 명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도 맨날 공돈 얼마씩 줄 게 아니라 부모의 가업을 잇는 경우라면 시설 개선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면서 국가적 난제인 취업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왜 취업이 안 될까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부모님 걱정도 덜어드리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우리 인류국가 만들기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